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음양 오행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행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왔지만 오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실린 홍범이라는 문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행의 기원을 밝히는 데는 홍범이라는 문헌의 저작 시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범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결론은 상나라 말기의 오행론이 주나라가 들어선 뒤에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근거들은 제 책을 참고하시고 여기선 이렇게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범에 실린 오행은 상나라 때의 오행이 주나라 초기에 정리된 것이고 주나라에 들어와서 춘추 시대로 가면서 오행 이론이 점차 발전되어 오늘날 전해지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들 또한 제 책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오행의 구체적인 논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기본은 음양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음과 양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둠과 빛이기도 하고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며 하강하고 상승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축하고 발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양의 기본은 양적으로 나아가거나 발산하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음적으로 들어오거나 수축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가 반복되면서 점차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명제가 고대 동양의 모든 철학과 논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고대의 이론이 아니라 현대의 서양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이론들이 만들어져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과 하나만으로는 뭔가 변화하는 규칙을 다루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양과 하강하는 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갔다 돌아오고 상승했다 하강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한 반복의 과정에서 이 그림과 같이 단순히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되는 흐름의 구조가 또 더 큰 반복되는 음양의 변화 구조를 만들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상승하는 양이 오고 이어서 하강하는 음이 오고 그 뒤로 또 양과 음이 이어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다 큰 상승과 하강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고대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프랙탈 구조인 것입니다. 프랙탈 구조란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보다 큰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프랙탈 구조라는 말은 현대 서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고대 음양오행에서도 아직 그런 이름만 없었을 뿐 이미 기본적인 논리 구조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앞으로 오행 구조를 설명하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오행의 흐름을 편의상 숫자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는 1번 단계가 오는데 이러한 상승만 지속된다면 그 사물은 계속 위로 성장만 하고 멈추거나 돌아와서 순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억눌러서 아래로 억누르는 음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2번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양과 음의 흐름입니다. 상승과 하강을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는 상승과 하강의 힘이 서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간에 따라 강약의 차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주식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라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또 다른 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양은 앞서 2번의 아래로 누르는 힘을 이기는 더 큰 양의 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다음 그림 3번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이 3번의 양을 억누르는 음이 오게 되고 그것이 아래 그림의 4번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처음의 양음과 이어지는 양음이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양적인 상승으로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파동의 흐름을 숫자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름을 지닌 기호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목화, 토, 금, 수와 같은 이름들입니다. 앞서 파동에서 1번의 상승이
바로 고대인들이 목이라고 부른 파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목의 상승하는 기운을 위에서 억누르는 2번의 기운을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힘의 작용이 미쳐서 상대의 흐름을 억압하는 것을 고대인들은 극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극은 이긴다는 뜻이므로 한 방향의 운동을 이기고 반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금이 더 강한 힘으로 목의 상승을 억제하여 운동의 방향을 아래로 바꾸므로 이것은 금이 목을 극한다는 의미인 금극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의 힘을 이기고 다시 운동의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려는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화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극과 달리 목의 상승하는 흐름에 이어서 더 강한 화의 상승하는 기운이 나오므로 이것은 생한다는 표현을 써서 목이 화를 생한다고 표현하였고 이것을 목생화라고 부릅니다. 극이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운동의 흐름을 억제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생이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운동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3번 파동인 화가 상승하면 이제 다시 그 화의 상승을 아래로 누르는 더 큰 하강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을 고대인들은 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수가 화를 억제하여 방향을 다시 아래로 내림으로 수극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하나의 큰 양의 안에서 보다 작은 음양의 파동을 반복하면서 오행 중 목, 화, 금, 수의 4가지 요소들의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행의 전반부 순환에 해당하고 이는 승강을 반복하면서도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로 나아가는 양적인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상승을 주관하는 목과 화가 양에 속하고 음양오행 순환의 전반부 흐름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적인 순환이 일단락되면 이제 하강을 위주로 하는 음적인 순환이 위주가 되는 오행의 후반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후반부는 금과 수가 주인공이 되어 하강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고대 동양인들은 이러한 음과 양의 중간에서 중도를 맞추는 중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중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데 이러한 중에는 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 화, 금, 수의 4가지 요소들과 중앙의 토가 어울린 오행의 요소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수극, 화로 인해 화가 나아가던 것이 억제받지만 완전히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수와 화가 중도를 맞추는 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편의상 일단 아래와 같은 5번의 수평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화에서 토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화생토라고 부릅니다. 앞서 생이라는 말은 본래의 흐름을 유지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수평선으로 표현한 평형 상태인 토에도 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흐름이 화에 이어서 나오는 흐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는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중도를 거쳐서 다시 새로운 후반부의 흐름으로 갈 때는 토의 중도를 흔들어 깨고 다시 상승시키려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전반부의 첫 번째 상승하는 힘인 목과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의 수평적인 중도를 깨고 다시 움직임을 만드는 6번의 파동과 같은 힘이 나오는데 이러한 목의 작용을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며 목극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극토에서 나온 상승의 힘을 다시 억누르려는 7번의 힘이 나와서 하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그것이 앞서 전반부에서 목을 극했던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에 이어서 금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니 이것을 토생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앞서 토를 사실 단순한 수평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다음처럼 이 수평선 또한 하나의 상승과 하강을 가진 파동으로 그리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즉, 토 자체가 중간에서 상승과 하강의 양쪽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에 상승과 하강이 절반씩 들어간 형태가 정적인 평형이 아닌 양쪽의 대칭을 이루는 동적인 평형 상태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앞서 제가 오행의 파동 그래프를 그리면서 수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그린 이유가 상승과 하강의 힘이
분리된 시간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강약의 차이를 두면서 서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음과 양의 힘이 작용할 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이 바로 토가 가지고 있는 완충작용입니다. 이러한 완충의 힘은 단지 화와 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동의 진행 단계마다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화생토는 화의 상승하는 기운을 토가 이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의 후반부에 하강하는 기운을 받아서 다시 하강이 이어지는 토생금도 그 흐름의 방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를 나아가도록 열고 들어오도록 닫는 두 개의 요소로 나누어 보는 개념은 실제로 나중에 다룰 후천팔계도라는 그림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며, 이는 주나라에 와서 발전된 오행의 모델 중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7번의 하강하는 금의 기운이 오면 이것을 다시 상승시키는 8번의 기운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앞서 전반부에서 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상승 기운인 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가 금을 극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니 화극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상승하는 기운을 다시 아래로 내리는 9번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서 오행의 전반부에서 두 번째로 나온 하강하는 기운인 수의 기운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하강하는 금의 기운을 수가 이어받아 계속 내림으로 이것을 금생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하나씩 모으고 중앙에 토를 두어서 총 5개의 산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행의 기본적인 파동이론입니다. 그 기본은 양적인 상승이 오면 이어서 반드시 음적인 하강이 오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단위의 양적인 상승을 만들고 이어서 하나의 더 큰 음적인 하강을 만드는데, 그 안에도 더 작은 단위의 음양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프랙탈 구조인 것입니다. 음양을 프랙탈 구조로 반복하면서 중간에 완충지대인 토를 삽입한다는 개념만으로도 왜 오행이 5가 위주인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반복을 각각 2번이 아닌 3번을 반복한다면 5가 아닌 7이 기준이 되고, 4번을 반복한다고 보면 9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가장 단순한 구조가 2번씩 반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5를 위주로 한 구조가 완성이 되며, 이렇게 5를 하나의 단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에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학과 철학 이론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선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오행의 파동과 비슷한 구조가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란 미국의 회계사이자 주식 분석가인 랠프 넬슨 엘리엇이 1938년에 파동 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표한 이론인데, 그 결과적인 파동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전반부의 상승하는 1, 2, 3, 4, 5파가 있고, 이어서 후반부의 하강하는 A, B, C파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엘리엇은 1930년대 초부터 과거 75년간의 주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주식시장에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반복적인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 결론은 주가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들이 이어진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다룬 오행의 파동 모델과 매우 흡사한데, 차이점은 오행의 모델에는 중에 해당하는 토가 있고 엘리엇 파동에는 중에 해당하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그린 오행 파동 모형에서 중앙의 토를 빼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으면 엘리엇 파동 모형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엇이 고대 동양의 이론을 알고 이런 파동 모델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주가의 변화를 관찰해서 얻은 결과가 신기하게도 고대 동양의 오행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행이나 주가의 흐름이나 그 기본은 나아가는 양과 들어오는 상승하는 양봉과 하락하는 음봉의 반복되는 변화를 통해 더 큰 파동을 이루어 간다는 개념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엘리엇도 이것을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주가의 변화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행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만물의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동양에서 토의 위치는 사실 몇 가지 개념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토를 전체의 흐름의 중앙에 하나만 놓고 보는 것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목화토금수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토를 양쪽으로 분리해서 두 개로 분리해서 중심 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후천팔계 도라는 도식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토를 4개로 나누어 각각의 목화 금수에 나누어서 삽입하는 개념입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은 다들 아실 것이고 후천팔계도에서 반영되는 두 번째 개념은 제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토의 상징적인 위치만 중앙에 놓고 그 실제 작용은 나머지 4개의 요소들 안에 두루 분포되어 작용한다고 보면 사실 오행의 파동과 엘리엇의 파동은 형태상으로는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행이 아닌 사상이라는 체계가 되고 이 사상을 확장하면 8괴가 되는데 8괴는 각각 3개의 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앙에 중이라는 요소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과연 세상의 모든 주가가 저런 엘리엇 파동과 똑같은 형태로만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오행의 저런 파동을 정확히 따르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세상의 모든 주가가 엘리엇 파동을 그대로 따르진 않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행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파동은 자연의 법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기준이 되어서 그 변형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 분석에서 엘리엇 파동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오행으로 사물의 변화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가의 변동이나 사람의 일 등에서처럼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연적인 변화의 기준들이 본 모습을 숨기고 변형되기 쉬울 것이지만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해와 달의 운행이나 사계절의 변화 같은 일들은 오행의 변화와 같은 기본 법칙이 어긋나는 경우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러한 파동의 변화는 자연적인 기준과 변화의 규칙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기 쉬운 상황일수록 그러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프로그램과 대량의 자본으로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전형적인 엘리엇 파동에서 어긋나거나 변형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엘리엇 파동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엘리엇 파동의 흐름은 현대의 주식 차트들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힘이 아닌 우연에 의한 힘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엘리엇 파동의 패턴이나 음양 오행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본다면 지지와 저항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가로선들이 그런 작용을 강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은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받는 곳에서 반등해서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곳에서 눌려서 하강하기 쉽다는 개념입니다. 주가에서 지지와 저항이란 것이 반드시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기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일들도 우연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전부터 쌓여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도 과거의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추적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필연적인 요소가 숨어있는 우연이라고 본 것입니다. 파동상에서 보면 그러한 지지와 저항은 앞서 오행의 파동이 꺾이는 곳마다 분산되어 작용하는 토의 궤정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엘리엇 파동에는 직접적으로 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실 엘리엇 파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요소가 알고 보면 음양 오행의 파동에서 사방으로 분산되어 작용하는 토의 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다가 강한 저항을 만나면 3파 상승 파동에서 끝나고 5파 상승 파동을 만들지 못하거나 찌그러진 형태로 변형을 만들기도 하고 강한 지지를 만나면
5차에 이어서 7차 상승 파동을 만드는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서 엘리엇 파동에 결합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에 이르면 주가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 혹은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동이 꺾이는 부분을 숫자로 표현하는 이론은 고대 동양 이론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3분 손익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주식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숫자 공식을 주가의 변화가 아닌 음률의 변화에 적용해서 12음계를 만들었습니다. 3분 손익법을 이용한 주가의 분석은 저도 아직 본격적으로 해보지를 않아서 이것이 주가에도 적용 가능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숫자로 파동의 변화를 표시하려는 노력이 과거 동양에서도 있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분 손익법에 대한 해설은 제 책 해와 달의 노래 주역에서 여느 다른 책들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학 공식에 따른 지지와 저항 외에도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몇 가지 현대의 공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피봇이라 불리는 기준선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차트의 경우 초반에 하락 후 엘리엇 1번부터 3번 파동까지 상승 파동을 만들지만, 여기 이 초록색 가로선으로 표시된 피본 2차 선이라는 저항에 막혀서 이어지는 5번 파동을 만들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피봇이라는 선을 구하는 공식도 기본적으로 전날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마지막 종가를 더한 값을 3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힘이 약해서 강한 저항의 힘을 지닌 피봇에 눌려서 3번 파동에서 더 못나가고 끝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3번 파동 후에 4번 하락파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전일 고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장시간 힘을 모은 뒤에 오후에 가서야 피봇 2차선을 돌파하는 5번 파동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트에서 이렇게 피봇 2차선 안에서 항상 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눌렸다가 모든 차트에서 나중에 다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에는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믿고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행의 전형적인 패턴 하나만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처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하고 해석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일에서는 자연이 만드는 필연의 법칙과 사람이 만드는 우연의 법칙이 서로 결합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변화와 차이인 것이지 법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규칙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일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면 차라리 엄연히만 못한 기준이 될 테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편의상 각 파동의 숫자를 파동의 순서대로 1, 2, 3, 4, 5, 6, 7로 붙여나갔는데, 원래 오행과 숫자를 연관짓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숫자와 오행의 연관성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히 설명한 오행 이론이 서양의 엘리엇 파동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행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동양 철학을 무시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계신 것입니다. 제 책에 나오는 오행론의 상세한 해석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시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하고 있을 뿐이란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오행을 설명한 방식은 오행의 극히 일부 단편만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고, 이것을 물의 이동, 에너지 이동, 그리고 사람의 이동,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매우 긴 설명들이 또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오행 흐름이 후반부에 화극금 금생수에서 화를 상승하는 힘으로 표현하고 수를 하강하는 힘으로 표현했지만,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 책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상승과 하강은 서로 상대적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쪽에선 상승이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하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갑골문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입장을 똑바로 선 사람과
거꾸로 선 사람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로 반대로 선 사람을 놓고 보면 위에 똑바로 선 사람에게 하강은, 아래 거꾸로 선 사람에게는 상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오행의 전반부는 똑바로 선 양의 사람이 주인공이므로 화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후반부는 거꾸로 선 음의 사람이 주인공이므로 같은 화의 운동 방향이 상승이 아닌 하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후반부에도 전반부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화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구 한쪽에 해가 뜨면 그 반쪽엔 해가 지는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승강에 관한 개념은 나중에 오행을 더 깊이 다룰 때 하도록 하고,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